오늘이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로 그날이기도 하고요. 제가 2014년 4월 16일에는 불광동 부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져 가지고 그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일부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국가의 그 비밀들, 국가의 엄밀한 행동 방식들, 이런 것들을 SNS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고,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몇 개월을 지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을 다시 다르게 편집해서 절대민주주의의 한 장으로 삼은 바가 있는데, 오늘 5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4월 16일을 회고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진상규명, 그러니까 왜 세월호가 침몰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실의 그 확인을 요구해 왔지만, 오늘까지도 물리적으로 그 배가 왜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는지에 대한 누구나가 동의할 만한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그것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원인이라거나 사회적 원인, 이런 것들 또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조위가 2번이나 구성이 되어서 면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엄존하고 있고, 바로 이 진상규명, 진실 확인을 원하지 않는 세력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당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침몰의 사회적 원인이나 정치적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원인 규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우리의 그 의문과 정서적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충실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혁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곽을 잡기가 매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해 온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 예컨대 천안함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그 진실에 한층 더 접근해 온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아예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이라거나 조사 요구들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은 지난 수년 동안 그 진실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전개가 되어 왔고, 또 그 세월호를 가까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유가족 혹은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의 연대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월호 사건을 철저하게 감추고 또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권력 행동들을 가대위와 시민들이 상당 정도로 제어를 하면서 바로 그 대의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행동들을 제약하고 그들의 기획이나 술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온 또 다른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절대민주주의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대위와 시민들이 진실의 정부 또 생명의 정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의정부가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온 그런 섭정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아직 그것의 진실의 궁극에는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대위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나약한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들 수백 명의 그 합치된 그런 목소리들이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역사를 전개시켜 나온 아주 핵심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대위의 그 생명정부는 얼핏 보면은 유령정부로 보이지만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현실의 그 대의정부가 이 생명정부를 제대로 재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바로 그 대의정부가 파면되고 붕괴하도록 만든 실제적인 정부로서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대위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의정부에 대해서 구조하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지만 1, 2, 3 경정 단 한 사람 외에는 사실상 처벌한 바가 없고 그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모두 마치 면책특권이나 가진 양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국가를 개혁하라고 했지만 개혁이 국가안전처 사례에서 보이듯이 기만적인 그러한 개혁의 그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본다면은 우리가 JTBC의 태블릿 PC가 스모킹건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태블릿 PC는 그 박근혜 대의정부 내에 최순실 서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아주 분명한 스모킹건으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가대위와 시민들의 연대투쟁으로 지속되어 오지 않았다면 그 태블릿 PC가 촛불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유효한 스모킹건으로 작동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파면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2016년, 17년의 그 촛불 봉기 또 촛불 그 혁명은 2014년부터 수년 동안 그 지속되어 왔던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월호 투쟁이야말로 2016년의 촛불 투쟁의 핵심을 구성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의 정부를 자임하면서 그 촛불의 뜻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해 왔는데요. 또 어제 그
시민사회 단체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기업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리고 또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강원 전 610 부대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 등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오죽이다. 늘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5년 동안 변화도 참 많았고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라고 하면서 세월호 강원도 산불 때 누가 물할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챙겼다.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이 실질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5년이나 지나서 지금 공소시효의 소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촛불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이라거나 혹은 시민단체의 관련자를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치 및 정치가들, 기업 및 기업가들, 또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바로 잡아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하나하나의 실제적 정부이고 각인의 정부들이 연합할 때는 더 강력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의정부는 바로 우리 각인의 실제적인 정부성과 우리들의 그 연합체가 보여주는 아래로부터의 그 통치성을 받아 안아서 그것을 대의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하나의 실제적 정부로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들 사이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그 통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즉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현행의 대의정부가 진실의 방향 또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대의정부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방치할 때는 대의정부는 언제든지 임의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동떨어진 그런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바빠지고, 바로 부패가 대의정부 내에 들끓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그 습정을 통해서 항상 사적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대의정부를 우리들 모두의 실질적인 공통정부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어진 아래로부터의 섭정 장치들이 지극히 부실하고 실효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그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권력을 제공하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 정부를 법적으로 인준해 줌으로써 정부 내에 거대한 공권력이 축적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거대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내지 5년마다 치르는 그 대의자들에 대한 투표와 선출, 이게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청와대에 청원 행동을 한다거나 광장이나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혹은 이번 나경원 의원 씨를 점거한 것처럼 점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언어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런 이제 그 우리의 직접 행동은 대의정부에 대해서 매우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마저 그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대의정부를 실질적으로 섭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선거법 개정이나 또 그 다양한 입법 절차들, 또 헌법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대의정부를 아래로부터의 실질 정부가 섭정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들을 발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일상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조직화 되어 있어야 하고,
촛불 과정에서 많이 등장한 것처럼 대의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해임권을 국민 다중이 갖게 하거나 또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등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요소와 장치들을 헌법과 또 현실 속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의 정부는 우리로부터 동떨어진 소외된 권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통정부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아직도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 침몰되어 물속에서 생명을 다한 그런 분들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